커튼콜 241회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린스키 아시아 남성 최초 수석 무용수인 발레리노 김기민 씨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볼 때 사실 그런 테크닉에 눈길이 굉장히 많이 가긴 하는데 그냥 춤을 안 추고 계실 때도 연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 약혼식인가요? 거기서 이제 옆에 왕이 있고 이렇게 감자티하고 솔로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앞에서 여기서는 온갖 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춤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꾸 이쪽을 쳐다보게 됐는데 그때도 너무 열심히 연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때 솔로는 네. 어떤 마음인가요? 착잡한가요? 그때 지금 이 원치 않는 어떤 그쵸. 거기에 네. 와 있는 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오늘은 제육을 먹을까 갈비탕을 네. 저는 무대 위에서 연기라는 걸 정말 제가 즐거워하고 네. 솔직히 연기를 하면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이게 그리고 테크닉도 이 이모션과 같이 하면 정말 힘들어요. 어제는 조금 공연 끝나고도 지금까지 솔직히 체력이 바닥난 상태인데 네. 일단 그 씬을 설명해드리면 네. 일단은 이 니키아가 저희 감자티와 저를 위해서 춤을 추는데 사실 나는 그 사람과 사랑하는 사이고 그죠. 하지만 다른 여자와의 결혼식에 네. 이 여자가 와서 춤을 추는 거죠. 네. 그래서 딱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다 네네.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이렇게 좀 네. 표현을 하는 편이고 네. 네, 근데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게 재밌어요. 되게 저는 그 마린스키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테크닉에 뛰어난 거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테크닉에 뭐 무서워하지 않고 네. 모든 동작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건 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노력만 했었으면 네. 더 화려하게 했을 수 있고 더 잘했을 수도 있고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마린스키 13년 동안 공부했었던 거는 테크닉도 있지만 조금 더 발레 해석이나 이모션이나 좀 스타일 이런 거에 좀 투자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한국에서 발레를 배우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공연을 많이 못 봤으니까 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내가 러시아 마린스키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현저히 안 봤죠. 왜냐면 이 친구들은 매일 공연을 보는 친구들이고 나는 한 번 그냥 1년에 3-4번밖에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공연 날짜도 그렇고 레퍼토리도 그러니까. 그렇고 아무래도 네. 제한적이니까. 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매일 공연을 받고 힘들어도 받고 그리고 항상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 그 발레의 해석에 대한. 그래서 조금 테크닉이 조금 좀 떨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그래요. 이렇게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서. 근데 테크닉은 어느 정도 이제 막 일일이 막 이렇게 매달려서 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뭐 여기서 더 할 필요성을 이렇게 크게 느끼진 않습니다. 물론 테크닉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테크닉 정말 중요하고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테크닉이 중요해 아니면 기본기가 중요해 아니면 이모션이 중요해? 그러면 아니야 테크닉이 무슨 발레야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해. 아니면 뭐가 아니야 이게 근데 그건 전 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잘하는데 갑자기 막이 없어. 그럼 또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막도 있어야 되고 음악도 있어야 되고 이모션도 있어야 되고 기본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게 다 어울러 갖춰져야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인정받은 이유가 춤의 해석이다 그렇게 저희 얘기를 하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2017년인가에 저희 SBS 나이트라인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인정받은 것 같냐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봤는데. 김인 씨께서. 네. 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해오신 걸로 밖에서 보긴 보이지만 또 본인 내적으로는 부상도 있으셨고 그죠. 또 지칠 때도 힘들 때. 있고 이렇게 슬럼프도 있으셨을 테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이겨내는 또 지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지키고 계신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이게 슬럼프인지는 모르겠는데 발레를 그냥 그만두고 싶다 한 적은 있었어요. 그래요? 한번 제가 인터뷰에 저는 발레를 그만두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지 그만두고 있었어요? 싶은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요? 그 시간 24살 때 5살 때였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다 조금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있을 때도 있지만 그쵸. 어느 때는 시기가 다 이렇게 모든 게 안 되고 부상도 되게 많고 여자친구한테도 차이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요? 그럴 때가 좀 이렇게 근데 그럴 때는 슬럼프라고 하기보다는 발레 여기까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 무서움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발레는 정말 오래 하고 싶은데 그만둘 때는 미련 없이 버리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사랑이든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한번 가보자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포기할 때나 아니면 그만둘 때 좀 이렇게 쉽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미련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나중에 그만두면 슬프긴 하겠지만 이렇게 큰 미련을 가지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슬럼프 같은 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하는 슬럼프는 그냥 그만둔다가 슬럼프가 아니라 하기 싫은데 뭐 하긴 하는데 이런 게 길게 가면 약간 좀 그럴 때 전 슬럼프라고 지치고 이럴 때 그럴 땐 그냥 뭐 루틴을 계속 그냥 꾸준히 하면서 벗어나는 편이세요? 아니면 뭔가 전환하는 다른 계획을 만드는 편이세요? 루틴이 되게 도와주긴 해요. 제가 만든 루틴이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면 1시간 운동을 하면 그냥 힘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난 절대 하기 싫어 죽어도 하기 싫어 할 때도 그 루틴을 하면 그 다음 할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저도 근데 매번 그 제가 좋아서 하긴 하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저도 힘들 때도 네. 있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거에 비해 발레를 너무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돼라는 그냥 하는 거지. 네. 뭐 이렇게 난 지금 운동하는 게 너무 행복해 막 하면서 하진 않습니다. 저도 막 근육이 찢어져 난 너무 행복해 이러진 않습니다. 저도 힘듦을 다 네. 느끼고 네. 네. 너무 잘해서 사람 같지 않다 이런 댓글도 있었지만 사람입니다. 또 사람입니다. 네. 그렇네요. 슬럼프가. 그럼 아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 마린스키에서 활동하고 계실 그쵸, 한 때였던 7년 거잖아요. 25이라고 네. 하시니까 네. 7, 8년 전? 그러면 네. 그거는 어떻게 지나간 거예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영향 형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형한테 직접적으로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네. 좀 이렇게 긍정적인 좀 에너지를 형한테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형 아니더라도 제 주위 사람 제가 인복이 있어요. 좀 이렇게 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좀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힘든 게 있으면 말을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혼자서 좀 이렇게 네. 삭히고. 인프피 네. 혼자서 이렇게 삭히고 좀 이렇게 네.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은근슬쩍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좀 이렇게 조언을 좀 많이 들으려고 네.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마음의 치료를 하고 좀 그런 편이고. 그러게 형이 한국에 계시지만 그런 원격 멘탈 케어가 진짜 항상 매일 그러니까 통화를 매일 통화한다고 그러시네요. 들었어요. 매일 통화를 네. 하니까. 네. 좀 다 아시겠지만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인 김기환 씨. 네. 네. 3살 터울이라면서요. 3살. 네. 네. 오늘도 같이 와주셨어요. 네, 좀 사실. 매니저 역할을 자청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솔직히 형이 온 목표는 네. 매니저 역할이 아니라 네. 방송하다가 너가 내 얼굴 생각나면 웃겠지? 오. 방해하러 온 네. 방해하러 온 근데 아직까지는 웃음을 참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뒤쪽에 앉아 있어서 네, 네. 네. 근데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이이신가요? 웃기게 생겼잖아요. 아니 국립발레단의 망자님이십니다 지금. 왕자님이신데. 네. 저한테는 네. 저희가 그 웃음 코드가 정말 잘 맞고 오. 그리고 밥 메뉴도 너무 비슷하고 네. 형이랑 밥 먹을 때 정말 많이 먹어요. 그리고 형이랑 있으면 정말 많이 먹고 제일 웃긴 때가 제일 웃음이 많을 때가 형이랑 있을 때. 왜냐면 웃음 코드가 저희가 약간 좀 B급이에요. 좀 이렇게 좀 엉뚱하고 그런데 네, 네. 그 포인트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내가 웃음을 이렇게 딱 너처럼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미 웃고 있고. 네. 그렇구나. 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친한 게 아닌가. 네. 형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챙겨줬었고 그건 좀 할아버지 영향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좀 이렇게 둘이 항상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항상 굉장히 그런 말을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이셨나 봐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같은 그러니까 길을 같은- 가는 게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이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분들 보면은 그렇게 형제가 같은 길을 가는데 또 그걸로 더 갈등이 생기는 형제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건 좀 형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좀 동생을 좀 챙기는 이 마음이 예. 저는 약간 조금 형보다는 제 생각에 이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끄떡끄떡하십니다. 네, 저는 이기적이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형보다 성격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원래 형제가 있으면 좀 나이 든 쪽에서 더 챙겨주게 돼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보통. 예.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관객으로서 궁금했던 거는 두 분이 형제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사실 얼굴이 똑같이 닮았다 이런 형제는 또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왠지 한 분은 어머니를 닮으시고 한 분은 아버지를 닮으신 건가 아, 그런 그래요? 궁금증도 맞아요.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 닮았고요. 그렇구나. 형이 아버지 닮았고. 성격도 그러세요 그러면? 네. 제가 좋은 걸 다 가졌고. 저희가 그 두 분을 같이 취재해서 8시 뉴스에 나간 적이 있어요. 2012년인가에. 네. 그래서 또 기억을 못 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난 형제의 눈에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국립발레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형 김기환 씨와 동양인 발레리노 최초로 세계 인류의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에 입단한 동생 김기민 씨입니다. 공연 또 뭐 있지? 관심이 없구나. 강원도 춘천에 살던 3살 터울 형제가 발레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10여 년 전. 엄마 손에 이끌려 무작정 발레 학원에 다니게 된 형제는 또래 남자아이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놀렸는데 혼자가 아니라 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같이 그냥 놀리죠. 너네는 예술을 모른다. 그 어린 나이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최근 미국과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발레 콩쿠르 2곳에서 잇따라 대상을 거머쥔 동생은 어릴 때부터 독종이었습니다. 서울로 이사 온 뒤에도 춘천에 있던 발레 학원에 계속 다니려고 초등학생 동생은 매일 홀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금 하라 그러면 안 했을 텐데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춤만 좋아했을 때 다였었던 것 같아요. 지난 2009년 12월 동생이 한국 발레 사상 최연소 주인공으로 프로무대에 서던 날, 형 기환 씨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활에만 꼬박 1년 4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동생은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로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질투가 나지 않을까? 둘 다 목표로 했던 곳을 동생이 더 먼저 간 것뿐이고 저는 그만큼 시간이 좀 늦춰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좋기만 해요, 마냥. 최고의 발레리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형제의 꿈은 나란히 무대에 서는 겁니다. 언젠간 같이 공연하는 날이 오겠지? SBS 안서연입니다. 형제 영상을 보는 사이에 네. 저희 형 김기환 씨가 잠시 네.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네. 지금 혼자 본인만 동생에 비해 분장 안 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시지만 티 하나도 안 나시죠. 그러니까요. 보는 분들은. 네. 즉석에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냥 밖에서 굉장히 그 긍정과 부정을 번갈아 네, 하셨었기 뭐, 때문에.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네, 네. 김민 씨가 뭐라고 하면 아니다 이러고 막 그러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 동생 얘기 들으면서 저거는 내가 좀 얘기해야겠는데 이런 거 그죠. 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조금 몇 개가 있었는데 네, 네. 이제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조금 이제 건들건들 느꼈던 부분이 그 동생이 약간 조금 너무 과하게 연출적인 부분이 있었다. 본인 이미지에. 아 그래요? 어떤 거를 근데 그걸 얘기하면 이제 방송에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형이만 아는 그런 모습이 있다. 네, 이런 그런 게 말씀이시죠. 이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네. 그럼 방송에 비밀로. 못 나가는 거 말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걸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송에서 네. 그 이제 본인의 저는 굉장히 예술가로서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대한 이면에 네. 분명히 제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바지. 네. 그냥 어떤 동생의 슬픔을 제가 좀 네. 많이 달래준 적도 많았고 네. 그런 이야기도 해야죠. 이제 러시아에서 한 2년 동안. 아니 할라 그런데 형이 온 그래서 아니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 들었는데 러시아 가시고 나서 좀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이제 러시아 가셔서 처음 만날 때 그때 막 울고 막 그러셨다고. 제가 그러니까 네. 기억이 좀 뭐 상대적이긴 하지만 제 네. 기억 속에는 네. 그 공항에서 네. 러시아 그 배지르 풀코브 공항에서 처음 이제 내렸는데 네. 저는 그때 러시아 처음이었어요. 네. 그때 10년도 더 된 전인데 이제 동생이 이제 동생하고 그때 러시아 뭐 선생님 친구분이었나 같이 이렇게 네. 저를 픽업하러 나오셨는데 동생을 못 찾겠는 거예요. 너무 달라져서요?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는데 네. 저한테는 이제 소년이었다가 아, 남자가 어린 20대가 동생이었는데. 그리고 한 네. 2년 정도 이제 완전 타국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저는 한국에서만 좀 잘한 거랑 또 이제 환경이 다른 곳에서 잘하는 거는 러시아에서, 사람의 그 느낌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 2년이 이제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얘한테 더 긴 시간이었던 거예요. 네. 달라진 건 아닌데 제가 정말 못 찾았어요. 어머. 네. 뭐 러시아가 좀 저한테 어색한 것도 있었겠죠. 네. 근데 네. 동생은 그 선생님 친구분이랑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약간 미세하게 체격도 좀 더 이렇게 좀 남자가 됐었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거의 뭐 누가 보면 무슨 한 명만 성별을 바꿨으면 로맨스 영화였죠. 폭풍 눈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도 울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 공연 끝나고요? 보시면서? 제가 계속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 공연이 일단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무용수지만 네. 무용수가 바라봐도 한국에서 이런 공연이 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느낌. 뭐 김인희와 또 저희 그 박세현 발레리나가 있다 보면 굉장히 좀 그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예술을 지금 현역일 때도 관람할 수 있구나라는 되게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무대를 갔는데 어쨌든 여기는 저의 직장이잖아요. 국립발레단은. 국립발레단. 네. 백스테이지에서 동생이 이제 그 의상도 이제 제 의상을 입고 공연을 했어요. 그래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생한테 박수 쳐주고 또 공연이 또 다리가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너무 잘 끝나고 하니까 근데 제가 약간 원래는 아까 MBTI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엄청난 T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질 않아요. 저는. 그런데 어떤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박수 치는 그게 저한테는 이게 막 그 러시아 막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있었고 근데 그 십몇 년 전에 막 그게 고생을 시작했던 게 이제 어떤 뭐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답을 받는구나 너무 깊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만의 그 코드가 있었어요. 뭐냐면 동생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형 이러는데 저한테 간간히 형 이래요. 좀 징그럽죠. 징그러운데 형아 그래요? 네, 그쵸. 내가 그래? 어제 제 기억이 맞다면 기환이 형아 이런 거예요. 찾다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좀 저도 웃긴 거죠. 거기서 왜 울어요? 근데 그러고 포옹을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저도 언제 막 되게 기환이 형. 뭉클하네요. 기환이 형 하여튼 그런 식의 느낌이었다는 거지. 느낌적인 느낌이. 근데 약간 이제 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운 걸 굉장히 지금 어제 밤새도 얘기했는데 후회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만약에 마린스키 입장이었으면 그분들도 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그렇죠. 여기는 제 직장이고 그죠. 단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태프분들이 제가 항상 같이 공연하시는 진짜 이제는 제가 막내가 아니고 선배 라인에 있어서 수성명수신데 그 동생들이 저를 약간 좀 이러고 왜 울고 있지? 약간 좀 창피했던. 뭐 어쨌든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근데 아마도 그게 한국에서 동생이 공연을 해서 또 저희 발레단에 와서 이렇게 훌륭하게 무대를 마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해돼요. 약간 그죠. 엄마 마음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형도. 엄청 놀렸어요. 저를.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놀릴 그런 아까 언젠가 한 무대에 설 수 있겠지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어떤 작품을 하면 좋을까요? 혹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새로 안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클래식에는 두 명이 같이 나오는 게 별로 없죠. 클래식 무대에서는 별로 없죠. 한시한 날에 공연을 한다면 그죠. 분명히 한 명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까메오처럼 어제를 치면 뭐 까메오처럼. 브라만으로 나와서 동생을 질투하신다거나 그런 걸로. 뭐 그렇게는 가능하겠지만 그럼 분명히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조금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공연이기 때문에 주역은 한 명이니까. 스파르타쿠스 같은 건 할 수 있죠. 그쵸. 스파르타쿠스는 굉장히 제가, 비중이 큰 역할들이 예를 들어서 나오니까. 크라우스를 하고 형이 스파르타쿠스 하든지 그게 바뀌든지 하면 근데 솔직히 뭐 형제 이런 걸 떠나서 그 김인희가 만약 어떤 공연에 나 형이랑 하고 싶어 하면은 저는 무조건 오케이죠. 그러니까 뭐 동생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뭐 김기민이라는 발레리노가 나를 비교를 좀 감사한 마음으로 좀 공연 페이 좀 세게 부르고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져서 진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연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두 분이 같이 뭔가 연기 연습을 해보시고 어릴 때 막 그러신 적도 있으세요? 많이 하죠 우리는. 무슨 그러니까 연기 연습하는 거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 성대모사도 많이 하고. 역할극 같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그런 거 얘기 됩니까? 뭐 김기민 씨 요즘에 손석구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제가 형 무슨 포인트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대모사를 자주 해요. 근데 그게 똑같지가 않은데 형이 들었을 때 할 그런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하거든요. 근데 형은 정말 웃는데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왜냐면 안 똑같으니까. 근데 형은 그게
그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줄 알고 네. 그 통하는 줄 알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면 웃긴 이유가 네. 손석구 배우님이나 네, 많은 배우님 얘기 따라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게 그 똑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네. 러시아에 있으면 시차가 6시간이에요. 그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공연 날 네. 저는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일어나서 전화가 오는데 네. 뭐 형 오늘 컨디션 어때? 뭐 오늘 무슨 공연 이게 아니고 네. 받자마자 그거를 시작을 해요. 이게 뭐야? 위대한 발레리노가 한번 재현해 주세요. 안 돼. 진짜 안 돼.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네. 형제끼리는 통하는 네, 유머로. 형제끼리만. 네. 네. 근데 너무 지루하실 좋아요. 틈이 없으시겠어요, 진짜. 그리고 아까 잠깐 김한 씨가 얘기하다가 끊겼던 것 같은데 또 되게 형이 이 녹음 밖에 있을 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또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왜 이 얘기는 너 안 했던 거야? 이런 거 있다고 하셨었는데.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동생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뭐 이제 한국에 공연도 오고 뭐 저도 이제 시간이 나면은 해외를 가고 막 이러니까 네. 만날 기회가 되게 많은데 제가 한동안은 이렇게 6시간 시차니까요. 네. 밤에 이제 알람을 맞춰놔요. 네. 그럼 동생이 연습 끝나고 저녁에 오면은 그 당시에는 동생이 러시아말 잘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뭐 물론 발레 선생님, 리타 선생님 계셨겠지만 또 선생님과 나눌 수 있는 공감대와 그렇죠. 또 이렇게 네. 혈육이랑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억에는 뭐 통화 안에서 운 적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는 성격인데도 은연중에 좀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걸 토로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고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네. 그냥 이랬었는데 이제 조금 그 생활에 적응해 나가면서 어쩔 때는 이제 뭐 한 2-3년 지나니까 매일 연락 오던 연락이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전 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얘가 여기 적응했구나. 네. 그러니까 꼭 저랑 이야기를 안 해도 이제 조금 이제 그 문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생활을 하니까 조금 저는 이제 뭐 아빠도 아닌데도 약간 좀 마음이 놓이는 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학교 한예종은 또 같은 학년으로 같이 다니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것도 참 재밌는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저 대학을 이제 4년을 같이 다녔으니까. 네. 아마 그때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굉장히 잘 지내긴 했었는데 그 이제 저희가 대학 생활 4년을 하면서 연습을 좀 같이 많이 오랫동안 하면서 뭐 그 안에는 전 부상도 있었고 이제 서로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알아가는. 사실 왜냐면 남자가 보통 20살 됐을 때 동생이랑 자주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저희가 같은 장르를 하면서도 좀 더 뭐 경쟁이 없진 않겠지만 경쟁보다는 서로를 좀 위하는 공감대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네. 제가 좀 이해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결론은 형이 형했다 이런 결론으로. 이번에 김인 씨가 국내 기획사랑 계약도 하시고 이러면 이제 국내 팬들은 사실 그동안 되게 감질나게 이렇게 가끔 오시는 것만 보고 막 유튜브로 이렇게 쪼개진 거 보고 이랬었는데 좀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앞으로는 되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근데 사실 국내 기획사는 2년 전에 하셨어요. 근데 이제 좀 공표를 하시는 게 좀 늦어져서. 저는 솔직히 계속해서 한국에서 공연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계속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근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이 공연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갈라도 갈라 공연 기획사를 통해서 만들었었던 거고 왜냐하면 갈라 공연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갈라 공연은 좀 줄이고 전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한국 발레 예술의 예술 문화에 꼭 필요한 거는 관객들이 갈라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전막을 많이 보는 거고 전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만약 전막을 한다면 어떤 작품을 제일 먼저 이번에 물론 라바야데를 하셨지만 라바야데를 솔직히 가장 제일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았었고 저는 뭐 여러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죠. 뭐 이렇게 돈키호테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뭐 셰헤레자데 뭐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자주 못 봤던 거. 아니면 제가 아직 해보지 못했었던 뭐 볼레로라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재밌었던 또 마린스키 레파토리에서 본다면 슈랄레라는 작품 정말 그거는 어떤 이 몽골 쪽 춤이거든요. 네. 몽골 타타르 쪽 몽골이라고 했는데 타타르 쪽 춤인데 그 춤 전마기도 되게 재밌어요. 그게 또 동양적이기도 하고 조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못 봤었던 근데 한국에서 인기가 정말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품이고 또 뭐가 있지? 저는 국립발레단에 있는 레파토리도 이렇게 많이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국립발레단에서 일단은 뭐 클래식 세 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백주요소라던가 아니면 호두까기녀. 근데 백주요소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너무 많이 한 3번 왔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피하고 싶은 작품. 왜냐면 한국 관객들께서 차이콥스키를 좋아하시는 건 알지만 너무 차이콥스키만 계속 제가 오면 좀 다양성을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혹시 지금까지 안 했던 작품 중에 이런 이 캐릭터는 너무 탐난다 이런 것도 있나요? 바루슈냐 훌리건이라고 약간 길거리 이 건달이라고 해야 되나? 길거리 건달 좀 이렇게 껄렁한 성격의 그런 젊은이가 사랑에 빠지는 그러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좀 비극인데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에 그 역할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는 한국에도 정말 많이 갖고 오고 싶어요. 세트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되게 좀 기본적인 세트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단막이에요. 1막짜리인데 그 작품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관객들의 그 감정선과 정말 잘 맞아떨어져요. 음악도 그렇고 이 발레 내용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작품을 솔직히 갖고 오고 싶기도 하고 아직 안 해봤기도 하고 뭐 어릴 때 시작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처럼 춤추고 싶다고 롤모델 같은 게 혹시 있으셨어요? 롤모델? 네. 롤모델. 저는 항상 그 올드 제네레이션에 있는 무용수가 정말 쳐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비카테리오시키나랑 춤을 추고 뭐 누네이즈나 폴리나 세미오노바라는 세계적인 발레리나를 춤을 추면서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지만 솔직히 그 정말 꿈은 그 비디오 옛날 영상 사람들이랑 춤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항상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그 한 예로 뭐 나탈리아 마카로바라는 뭐 이렇게 뭐 전설의 발레리나 같은 경우는 그 인연을 맺을 때라고 아니라 이렇게 가까워질 때 항상 저한테는 이게 큰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그런 롤모델이 있는 거 아니면 롤모델이라고 하면 솔직히 저한테는 블라디미르 바실리예프라는 그런 그 볼슈이 발레단의 무용수인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발레에서는 가장 큰 발레하는 무용수가 아니라 예술가라고 표현하고 싶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런 롤모델이 그렇게 되고 싶다? 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저라는 무용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무용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되고 싶다보다는 저런 면을 담고 싶다가 좀 이렇게 좀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 인터뷰에서 보니까 발레를 굉장히 어릴 때 이원곡 씨의 발레를 보고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거 말씀을 하셨고 또 발레를 그만둘 뻔했는데 또 이원국 씨 덕분에 계속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있죠. 이용호 선생님께서는 제 거의 발레 첫 선생님이라고 해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비디오 영상도 보내고
통화를 자주 드리는데 일단은 한국 발레 남성 발레 이용국 전후로 나눌 정도로 저희 한국 발레계에서는 정말 많은 걸 남기신 춤적으로 많은 걸 남기신 분이시고 원래는 제가 발레를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경제적으로 힘드셨어서 형만 발레를 시킬 생각이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형을 테스트하러 갔다가 이용구 선생님께 테스트를 하러 갔다가 어떻게 연이 돼서 이용구 선생님께서 동생도 시켜라. 동생도 잘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선생님의 말 때문에 계속 발레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 아니었으면 다른 걸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딴 걸 했다면 뭘 했을까요? 전 꿈이 지휘자였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전 꿈이 지휘자 아니면 뭐 피아니스트 좀 이렇게 좀. 어머니께서 음악을 하셨죠? 네. 저 음악을 못 하거든요. 저는 어머니께서 그걸 가장 좀 후회를 많이 해요. 왜냐면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실 생각 안 하셨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었고, 근데 항상 예원학교나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음악과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변에 있으니까. 음악과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음악을 하는 친구는 발레를 같이 옆에 두고 살지 않지만 지금 김희 씨는 발레를 하면서 음악이 항상 같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렇죠. 음악을 발레는 절대 뺄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지휘자도 멋있는데요. 지휘자를 했었으면 다른 식으로 정말 열심히 했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잘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그러기에는 음악가들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뭐든 하시면 열심히 하셨을 것 즐기면서 같아요. 하셨을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정적인 면도 많아요. 저는 제가 연습할 때나 생각하는 게 겁도 많고 부정적인 면도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례하게 긍정적인 면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걸 알았던 게 이렇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어떤 그룹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이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부상이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룹이 조금 더 회복 시간이 빠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그건 부상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일에도 그렇고 그리고 삶에서도 그렇고 되게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근데 이번에 부상에 대한 이 기사를 누구한테 들으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이 에너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뉘우치게 되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별로 컨디션은 좋지 않으시는데 그래도 무대에서 너무나 막 관객분들이 환호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좀 기를 받으셔서 또 더 잘하셨을 것 같아요. 부상이 심하게 있었죠. 그래서 공연 전까지 정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중국 공연이 있었었고요. 제가 스케줄이 라바이드를 하기 전까지 너무 많았었어요. 왜냐면 이번 달에랑 저번 달 말에만 돈키호테, 코펠리아, 라바데르 3번, 로미오 줄리엣, 해적 이렇게 하고 여기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남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왼발이 아팠는데 계속 왼발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오른쪽 종아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상이 있어서 라바데르 3번을 했었었는데 한 번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뒤에 공연을 다 못하면서 한국까지 못할 것 같은 건데 한국 공연은 제가 정말 포기하기가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국 공연을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포기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연 모든 공연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공연을 위해서 포기했다고 하기보다는 좀 몸 관리를 위해서 할 수가 없었었죠. 조절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왔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 공연에 제가 부상이 좀 많아요. 공연하기 전에.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좀
멘탈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공연이고 네. 그리고 너무 더 긴장하다 보니 잘하고 싶으니까 좀 몸에 힘이 들어간 게 아닌가. 솔직히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습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부상이 있는 걸 보면 그만큼 제가 한국 관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이구나. 또 좀 크구나. 제가 혼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애착이 더 크시니까. 애착이, 네, 그래. 애착이 진실보다 애착이. 그럼 내일 공연을 이제 또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그렇죠. 바로 돌아가시나요, 러시아? 네, 전 다음 날에 바로 가서 공연이 또 많기 때문에. 또 마린스키가 벌써 12월 초부터 그 다음 달까지 쭉 그죠. 호두까기 호두까기 시즌이던데 거기도 네. 참여하시는 이제 건가요? 또 네. 호두까기 왕자로. 네. 다 매진이던데요, 벌써. 그래요? 네. 마린스키가요? 네, 제가 그래요? 어젯밤 홈페이지 상황으로 매진. 어우, 굉장히 다 그래요? 그 기간 내내. 사실 국립발레단도 한국에서도 왜 호두까기 인형하면 엄청 표구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요. 한 해를 이번에도 또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호두를 공연 보면서. 기간도 예전엔 그냥 며칠 했었는데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돌아가시고 조만간 또 그러니까요. 너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뵐 수 있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두 번 출연이 가능한가요? 아니,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네. 타사에 이제 어떻게 유명한 TV 예능에 출연을 하셔서 더 유명해지셨는데 거기서 이제 팬 얘기를 굉장히 인상적인 팬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팬 말고도 또 다른 사연 있는 그러니까. 분들이 많으시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애기라는 표현 이후에 네. 편집이 됐는데 네.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걸 보면서 네. 이게 이게 그러니까 다 나간 게 아니군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다 진실입니다. 네, 이게 네. 뭐 이렇게 거짓은 없고 네, 다 네. 실제로 제가 도와주는 친구도 있고 지금도 많이 이렇게 하지만 이 거액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네. 계속 네. 연락 안 왔던 사람들까지 연락이 오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닌데 네, 이게 좀 이게 부담이 됐었던 그런 네. 게 있었었고. 네. 근데 열심히 저는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그 네.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네. 그분은 그러면 유산을 남겨주셔서 이번에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자주 공연을 보러 아니요. 오셔서 아는 분이셨어요? 아니요, 아는 분이었고요. 제가 네. 그분 안 지는 한 5, 6년 됐었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일단 유산이 뒤에 말뒤에 그러니까 그분이 전체를 남겨주신 게 아니라 일부 네. 내가 좋아하던 저 무용수한테 뭐 뭔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덕질의 어떤 아름다운 사례가 될 수 있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거 그래서 제 지인들께서 그걸로 인해서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요. 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네. 그런 거 연락하시지. 네. 근데 그분은 프랑스 분이라면서요? 프랑스 분은 누구였냐면 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네. 그 분이 좋아했었던 무용수가 2명이 있었어요. 네. 그 무용수가 저랑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매튜 가니온과 매튜 가니와 저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저한테 이렇게 편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언젠가 연락이 끊긴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긴 편지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딸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원래 이분이 2년 전인가 이미 수명을 다 하셨던 분이래요. 원래라면 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 춤을 보면서 이 수명을 누리셨다고. 그런데 저한테 그 2년 동안 자기한테 아주 소중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너가 나한테 선물해줬다고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게
난 이런 무용수가 되고 싶다.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때부터 발레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의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냥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연기를 하고 싶은지 내가 무대에서 왜 박수를 받고 싶은지에 대한 조금 물음표를 한번 조금 더 나한테 줬었던 그런 팬이었었어요. 그러게 약간 더 선한 영향력 쪽으로 되게 발을 더 들이고 계신 느낌이에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항상 그 후배들한테도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발레리노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왜 발레리노가 되고 싶어를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후로 저도 그냥 발레만 했을 때가 있고 지금은 항상 왜가 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 왜라는 질문을 제가 했을 때 한 가지가 아니라 대답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인 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싶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넥스트 제네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싶거나 뭐 이런 이 왜가 좀 더 많아지면서 제 직업에 자부심을 더 느끼고 그리고 춤을 출 때 그 왜가 많아질수록 Y가 많아질수록 더 행복하게 춤을 추는 되게 목이 메이네요. 그냥 우리에게 되게 영감을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나와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무대 위에서는 항상 진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진실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무대 위에서 드러나니까 저는 무대는 절대 속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대 위에서 저 사람의 선함과 아니면 저 사람의 성격과 그런 것들이 100%는 아니지만 많은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무대 위에서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무용수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인 것 같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신다고 하셔서 지금 도장 찍으신 거예요? 다음에 나오시는 걸로? 나올 때는 기완이 형 없이 한번 아니면 같이 둘이서 이렇게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그게 조금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더 컴한 중저음의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형이 있으니까 장난기가 많이 발동이 되더라고요. 웃음도 너무 많아지고 굉장히 그래서 조금 그게 겁이 나긴 하는데 지금 안 쳐다보고 지금 시청자 청취자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 또 본연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모든 인터뷰나 이렇게 카메라 속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제 성격을 가장 많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이렇게. 너무 저희가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진짜. 네, 오늘 진짜 바쁘신 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고 또 깊이 있는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공연하시고 한국에서도 더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끝내기 전에 하는 안내 말씀이 있다고 해요. 이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같은 오디오 플랫폼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볼 수 있고요. 김수현 기자 또 커튼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레리노 김기민 씨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기민 씨 오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